유서 깊은 이 공주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 톡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방금 그 소개받은 대로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환경촉매 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목으로는 초미세먼지의 이해와 과학적 대처 방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제 전공은 그 미세먼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근래 그 질소산화물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질소산화물을 캐탈리틱, 그 촉매적인 방법으로 그 분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큰 흐름이 되는데, 그것 이전에 이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미세먼지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큰 흐름에서 점점 그 내로 다운 시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촉매 개발과 더불어 그런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떤 스케일에 있어서 조금 약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나노미터는 어떤 스케일인지, 그런 것들을 잘 그 개념으로서 안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나노라는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도 작은데 마이크로는 얼마의 크기고 나노는 어떤 크기인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그 개념이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로 말하면 뭐 PM10 혹은 PM2.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 뜻이냐면은 그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들은 PM10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PM2.5는 2.5 마이크로 이하의 먼지들을 일컫는데, 우리는 이제 PM2.5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분류를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혈관 같은 데를 들어와서 뇌나 뭐 여러 장기로 침투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머리카락을, 저희 머리카락 대부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가는 분도 있고 좀 굵은 분도 있는데, 사람들 머리카락이 보통 한 올이 70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럼 100 마이크로, 좀 굵은 사람은 100 마이크로니까 이 100 마이크로를 10개, 굵은 머리카락을 10개 정도 하면 1mm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에 70 마이크로인데 그것에 거의 한 20분의 1 혹은 30분의 1, 자기 머리카락의 20분의 1, 3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 정도 되는 것을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그러면 돌덩이처럼 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의 단위를 우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마이크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미리로 보면 1000분의 1 미리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작으려면 돌덩이 같은 이런 뭐 10cm 혹은 1cm 되는 이런 아이 같은 것들이 작게 깨지려면 얼마나 1000분의 1로 이렇게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작게 깨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 마이크로까지는 깨기가 쉬울지 몰라도 10 마이크로 혹은 거기에서 1 마이크로 가는 거는 깨는 기술이 오히려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작은 미세먼지들이 생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미세먼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한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먼지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 황사와 같이 그런 먼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큰 것들이 작아지는 그런 것들을 먼지, 미세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개념은 아니에요. 황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비 사막 같은 데서 그 돌풍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로 떠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물리적으로 우리들 몸에 들어와서 거기 쌓일 수 있고 이런 그야말로 먼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구체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질소산화물 혹은 황산화물, 암모니아 혹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죠. 이런 네 가지의 몰레큘, 화합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합물들은 크기가 어떻게 됐느냐? 화합물들은 본시 크기가 0.2 나노 정도로 매우 작아요. 마이크로도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수준의 몰레큘들, 이 우리가 말하는 전구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 암모니아, 이러한 몰레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광화학 반응에 있어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우리 지금 작아져서 깨지는 것도 일종의 미세먼지가 있고, 타이어 같은 데서 약간 파편이 그 도로에서 타이어 지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작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진짜 먼지의 개념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겨울철에 마주치는 이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전구체, 이 0.2 나노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커져서 그 이볼루션을 100배, 1000배의 그 과정을 거쳐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커지는 여정이 굉장히 좀 꽤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게 되면은 그 빛에너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유기 입자나 혹은 그 염들을 형성해 갖고 이런 것들이 미세 2.5, PM 2.5 뭐 이런 초미세먼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PM 2.5가 PM 10으로 그 이볼루션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역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초미세먼지를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이런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서로 광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화합물들, 이런 엘리멘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구체라고 부르기 돼요. 그런 것들이 형성돼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된다. 그래서 이미 미세먼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광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뭐 흡착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거는 거의 뭐 힘들죠. 물론 실내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아주 공간이 한정돼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창문 같은 데를 필터링을 잘 해줘갖고 그런 것들이 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대기 같은데 이런데 운동장이나 뭐 산이나 등등 이미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피하기는 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한정적으로 뭐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이제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눈치를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전구체들, 4개의 전구체들을 발생을 저지를 시킨다면은 거기서 그놈들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이제 그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는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호흡도 힘들고 막 이런 경우들이 1년 중에 보면은 뭐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일, 수십일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써요. 고농도 미세먼지. 근데 고농도 미세먼지를 겪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있을 때 보면은 이 바람이 세지가 않아요. 굉장히 바람이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제가 2016년도에 밑에 있는 게 저거 사진을,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미세먼지 때, 구름대가 오는 것을 제가 수락산에서 저걸 찍은 행운이에요. 그 바운더리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을 보면 위에서 오른쪽처럼 새까만 그냥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왼쪽으로 보면 아주 청명한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어떤 유입과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항공사진의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편서풍에 의해서 그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구름띠처럼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제적인 공조와 배력 등등 이런 것들이 없고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건 거의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해서 원인과 발생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만 블레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중국에서 오는데 또 한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구체들이 위로 뜨게 되면은 더욱더 상승 효과로 있어서 농도가 더 짙어지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농도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전구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에 보면은 굉장히 연료 질들이 깨끗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정유 시설에 좀 고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설퍼, 황이 들어가 있는 연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자동차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이 설퍼, 황이 배출되는 게 그 어떤 연료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정유 시설이나 이런 데서 원천적으로 설퍼를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퍼는 해결하는 방법이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데서 SO2 같은 게 나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석회석 같은 그거를 좀 물하고 이제 가루로 섞어 갖고 이놈하고 그 플루가스하고 마주치게 되면은 이놈이 스크러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액상이나 고상하고 이 기상이 거기에 흡착돼서 결국은 여기에 집성, 그러니까 석고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그 석고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폐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퍼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론 암모니아가 발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비료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농도가 아주 한 곳에서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잡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암모니아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러버 그 얘를 액상이나 뭐 기상 이런 고상이 이놈 가스를 같이 붙여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걸로서 그 농장 같은 데서 가축에서 우리가 지금 뭐 그 가축들이 대변 소변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가축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처리하겠다. 이거는 이제 거의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암모니아는 나오는 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다 잡는 건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암모니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스크러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촉매적으로 산화를 시켜버린대요. 산화시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 새집으로 들어가면은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이 VOC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뭐 스프레이, 페인트의 스프레이 혹은 뭐 접착제, 온갖 이런 화학 물질들을 만든 뭐 이런 것들 다 접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 접착제로 쓰이는 화합물들이 조금씩 나온다 그래. 드라잉 되면서. 그래서 그 새집 증후군이 없어질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나 혹은 선박 같은 데서 만들 적에 스프레이 같은 걸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신나라고 하죠. 신나. 그 티너. 페인트를 이제 흐리게 해갖고 하게 되는데 그럼 티너라는 게 특징이 뭐겠어요? 뿌리고 난 다음에 빨리 말라야 되니까 이놈이 볼러타일 그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잡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VOC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놈을 잡기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의 전구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들끼리 광학 반응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삭스와 낙스를 잡게 된다면 최소한도 개와 반응하는 것들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염들의 그 성분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황을 매개로 하거나 낙스 질소산화물을 매개로 하는 것들이 굉장한 그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스, 낙스 이런 것들을 잘 처리만 해도 상당한 부분의 미세먼지가 형성되는 것들을 미리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황 같은 경우는 스크러빙이라는 비교적 간단하고 그리고 뭐 잘 돼요. 그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남는 것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는 건 낙스, 질소산화물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잘 처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질소산화물은 어떻고 또 질소산화물도 앞처럼 그렇게 쉽게 처리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질소산화물은 기본적으로 NOx 왜 X라고 했냐면 NO나 NO2, N2O 정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X라고 해요. X가 이게 0.5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95% 정도의 낙스는 NO예요. 그리고 NO라는 거는 대부분이 언제 생성되느냐면은
그 우리가 연소를 할 때, 연소를 한다는 건 뭐예요? 보통의 그 연료와 우리 공기하고가 합쳐져서 타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연소를 순수하게 연소가 되려면은 옥시전하고 그 퓨얼하고 만나서 연소 잘 이루어주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가 80% 정도 있으니까 질소가 뜨거워지는 거를 피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소가 N이 O랑 마주쳐서 NO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가 일어나면은 대부분 아무리 연소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낙스가 생성되는 거는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연소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뭐 히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업용으로 뭐 등등 혹은 쇠를 만들거나 여러 그 과정에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에너지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되면 될수록 에너지는 많이 쓰여지는 게 같이 정비례하게 되어 있죠.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이 발전이 비약적으로 되는 것에서는 에너지의 소비도 당연히 그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낙스도 많이 발생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연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연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연소 이 가스들이 굴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다 대부분 가게 되죠. 자동차도 보면 뒤에 머플러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게 되고, 다른 것들도 보면 전부 다 그런 집중되어서 나간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다가 이 낙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플루가스 안에 뭐 수십 ppm, 수백, 어떨 때 수천 ppm까지 있는 그런 낙스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부여하면은 그래도 낙스가 상당 부분 잡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스의 그 가장 50% 정도는 생성되는 게 자동차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그 촉매가 삼원 촉매라고 하는데, 낙스와 CO, 그 다음에 발생되는 그 CO하고 낙스하고, 그 다음에 연료에서 미연소 연료 이런 것들이 CHX죠. 그런 것들이 세 개가 절묘하게 산화 반응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우회한 그 물질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가솔린의 삼원 촉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동차 할 적에는 삼원 촉매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욕을 먹느냐 하면은, 보통 보면은 디젤 자동차가 욕을 많이 먹죠.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디젤 자동차는 압축 점화이기 때문에 옥시젠의 함량이 많아요. 옥시젠의 함량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간에 반응을 해서 무해한 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젤 자동차에서는 이 낙스가 일반 가솔린 자동차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로 4, 유로 5, 유로 6, 지금까지 이제 유로 6죠. 유로 6 같은 데는 가솔린 자동차에서 넣지 않는 DPFD의 낙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캐탈리틱 컨버터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낙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 옛날에 몇 년 전이었죠. 폭스바겐에서의 치팅 사건이 일어나갖고 어마어마하게 몇 조의 돈을 물어줬잖아요, 그죠? 그게 다 관련된 게 낙스예요. 그래서 낙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달아놨었는데, 달아놓으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연비가 떨어지니까 검사할 때만 그거 작동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갈 적엔 이게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런 치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내부에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낙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스가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놈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낙스가 자체보다도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그런 것에 정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낙스가 자체만으로 해도 그 그라운드 레벨의 오존, 그 오존이나 뭐 이런 그 스모그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낙스가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미세먼지를 다른 것들하고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미세먼지나 고농도 미세먼지 있는 날에는 뭐 그 디젤 자동차를 뭐라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이미 생성됐는데 거기서 10%더 막아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그 덕을 볼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 지금부터 이제 그 낙스, 디젤 자동차 이런 낙스 질소산화물 자체의 말이 나오면은 그 자체가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의 전구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일반 상식으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질소산화물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질소산화물 처리하는 것들이 미세먼지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표상 오존 그리고 뭐 이런 그 N2O 같은 강력한 그 온실가스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죠. 물론 이 낙스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러빙을 해서 막 그 잡아줄 수도 있는데 이 일단의 그 스크러빙 같은 방법을 낙스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비경제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해갖고 선택적 촉매 환원인데 촉매를 통해서 낙스를 통과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1:1 당량만큼의 암모니아를 부어주면은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NO와 NH3하고 O2가 만나서 N2하고 H2O 우리한테 전혀 해가 없는 이 물질로 변하게 돼요. 이 반응 자체는 그냥 사실은 이 반응이 그냥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보면 850도 정도의 고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 하기에는 그 비경제적이죠. 그런데 촉매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850도라는 반응 온도가 30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말하기를 반응의 문턱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라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매를 여하히 연구를 해서 이 문턱 에너지를 점점 낮춰서 초저온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연구의 그 어떤 가장 큰 그 목표였고요. 사실은 이런 촉매 그 연구를 한 데 있어서 뭐 어떤 원천적인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상용화시키고 적용을 시켜야지 뭐 그 우리한테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이득이 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어떤 단순한 호기심과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R&D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상용화를 시키고 이런 그런 목표까지가 있는 그런 R&D로서 제가 그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에선 뭐 그 리서치를 하는 것들이 자기 자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념 자체가 R&D만 하시는 분들은 매우 한정돼 있고 R&BD로서 비즈니스가 뭐 돈 얘기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얼마나 응용이 되고 그런 게
그 정말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연구가 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연구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하나의 뭐 그런 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하신 사람 중에서는 뭐 토머스 에디슨이 가장 그 뭐 대표적이겠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I find 이 세상의 그 필요들을 보고 그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인벤션 그런 걸 발명해 나가는 게 그 사람의 특기였죠. 정말 그분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밤은 아주 길어졌죠, 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낙스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촉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촉매라는 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의 문턱 에너지를 줄인다는 뜻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반응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반응에는 대부분은 촉매가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촉매가 사용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렇게 반응의 문턱 에너지를 줄일 필요가 많이 있을 때는 촉매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예산의 0.1%밖에 촉매에 투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0.1%에 이 들어가는 촉매가 전체 글로벌 GDP의 35%의 그 촉매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의 역할이라는 참 무지무지하게 많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왜 이렇게 싸게 있냐 이거죠. 다 그 반응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싸게 만들 수 있도록 촉매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연료 같은 경우에도 정유 공장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촉매들이 들어서 환경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반응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여러 촉매 중에서 딱 이제 지금 질소 산화물을 깨는 것, N2와 H2O로 바꿔주는 것을 여하이 온도를 낮게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촉매라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귀금속이나 전이금속이 촉매 물질로 사용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모든 반응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촉매 여러 반응 안에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넓은 의미로 옥시전을 주고받고 이렇게 옥시전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산화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일렉트론 전자를 주느냐 받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산화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여하이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대부분 전이금속이나 귀금속에서 있는 리오비탈들의 그 전자들은 주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줬다가 뺏었다 줬다가 뺏었다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들이 주로 전이금속이나 귀금속이 촉매로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쓰는 그 촉매 여기가 이제 촉매가 있고 암모니아하고 낙스가 통과해서 N2와 H2가 오는데 저희가 개발하려는 거는 이 촉매 효율이 여하이 낮은 데서 고효율로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이 퓨얼에는 대부분 설퍼, 아까 제가 말씀드린 SO2, 이 설퍼도 좀 포함되게 되는데요. SO2하고 암모니아, 낙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ABS라고 암모늄 바이설페이트라는 것이
생성돼요. 이놈이 대기 끈적끈적한 액상으로서 그 촉매 표면을 덮어주게 되는데, 이러한 디액티베이션, 촉매의 디액티베이션을 막으면서 저온에서 내구성이 좋아지는 그 두 가지, 내구성을 올려주면서도 저온에서 촉매가 고효율로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촉매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기 한 15년 이상 전에 이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질소산화물이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깨긴 깨야 된다는데 뭐 촉매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촉매에서 해야 될 역할 자체는 이놈의 디오비탈에서의 그 전자가 왔다 갔다,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레독스 그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그 놈을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액티베이션도 막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다 이제 잡혀 있어갖고, 제가 앞으로 가야 할 연구 개념을 그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그때 그린 그림인데, 그래서 저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촉매 표면, 이게 이제 촉매라고 하면은 촉매 표면, 이게 그 바깥으로 드러나오는 그 exposed surface에서의 요것이 원자고 이게 뭐 전자라고 이렇게 개념을 해놓게 된다면은, 여기에 촉매 표면에 이 어떤 원자의 구조와 그 다음 전자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 표면에서 이 반응들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디액티베이션 되는 ABS라는 물질들이 있을 적에 이런 것들을 또 잘 깨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촉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게 제가 모델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모델링을 하게 돼서 어떤 표면에 어떤 구조로 되어졌을 적에 이놈이 그 효율도 좋고 디액티베이션도 막아줄 수 있을까. 효율 좋은 건 뭐 디오비탈의 그런 것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density of state, DOS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원리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제일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액티베이션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그 본딩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촉매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세계 그 촉매 회사나 이런 데보다 연구가 한 20년 정도 뒤져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옛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뭐 영원히 같은 평행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델링을 해서 계산과학에 의해서 좀 빨리 가보자 라는 개념으로 갔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참 운이 좋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 진짜 그 프리딕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게 이제 density of state를 계산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가 프로모터의 그 후보 물질을 한 2개 정도 노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노출한 게 셀레늄이 괜찮을 것 같아. 그다음 두 번째 안티몬 같은 그런 그 비전이 금속에서 프로모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물질들을 합성을 해보니까 이놈이 너무 그 진기압이 커서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안티몬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더니 촉매가 특성도 내구성도 있고 성능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대량 생산하고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더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디다 쓸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포스코에 있는 그 신터링 퍼네이스에 이것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강릉에 있는 그 회사에다 제안했을 때 강릉에서 그 회사에서는 매우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 촉매를 넣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너무 그 피해를 많이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그런 그 퓨얼 가스에는 뭐 저런 뭐 칼슘이나 뭐 포타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피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다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저희 총매가 오히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구성이 더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하고 해서 결국은 이것을 1세대 총매를 그 외산 총매를 대체해서 그 포스코 신트리 퍼네이스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것의 큰 의미는 뭐냐면은 외국산 총매를 우리 국산 총매로 대체했다는 그런 큰 그 뭐 의미가 그때는 그게 큰 의미였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이제 제1세대 총매라고 저희가 부른다면은 이제 제2세대 총매는 더욱더 그 라독스 프로퍼티 그 아까 제가 말한 산화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그 다음에 내피독 특성 이런 것들을 더 올린 그런 총매를 2세대 총매를 이제 더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 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는 굉장히 강자잖아요. 강자인데 대형 선박 엔진에서 이제 그 배출되는 이런 그 플루가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전구체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들어가고 특히 이런 대형 선박들이 연안에 접근했을 때는 이런 건 이제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O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는 연안에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서 2016년부터 그 낙스의 배출량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미리 수년 전에 먼저 저걸 했어요. 그래서 발효를 2016년부터 발효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 덴마크, 그 독일 뭐 이런 데서 세계에서 가장 그 선박 엔진에서 앞서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그러면은 선박 이 엔진에 쓸 수 있는 그런 질소 산화물 제거할 수 있는 총매를 개발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박은 엔진의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엔진이 있고 거기에 뒤에는 터보 차저가 있게 됐는데 터보 차저를 지나오게 되면은 플루가스 엔진의 가스의 그 온도가 저하돼요. 굉장히 낮게 되는데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선박에는 그 엔진의 연료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자동차처럼 그런 깨끗한 거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ABS, 아모늄 바이설페이트 같은 그런 총매를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글룸, 수트라고 하는 글룸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총매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마침 그 좋은 총매를 개발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두산 엔진이라는 세계 2위의 그 엔진 회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히타치 저생 같은 일본 같은 데서 7년, 10년 정도 걸려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1년 만에 성공시켰어요. 1년 만에 성공시켜서 2016년 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 2세대 총매를 개발하게 된 그런 개념과 이렇게 좋은 성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이제 올라간다는 이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그 두산하고 같이 할 적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은 총매를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놈을 이제 온도를 조금 올려서 재생을 시키면은 그런 재생 실험이 몇 회까지 했을 적에도 촉매의 성능이 내구성이 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수십 회를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그 세이프티를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촉매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톤 단위로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산 엔진에서는 10몇억 되는 그런 엔진을 몇십억 되는 거죠. 그 엔진을 갖다가 직접 그 실험에 투여를 해갖고 우리랑 같이 공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 그림 자체는 저희가 이제 그 1톤 단위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그렇게 해서 1년여를 지난 다음에 2015년에 세계 최초로 그 저온에서 사용되는 LPSCR 촉매를 우리가 이제 설계사 같은 데서 이제 인증을 오피셜 샵 테스트에 성공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대 이상의 그 대형 선박 엔진의 그 수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수주하는 매출이 지금 한 3조 정도 이상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환경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엔진들을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이런 어쩌면은 규모로 보면은 엔진의 가격이 100억이면은 뭐 이 SCR은 10억밖에 안 되지만 10억의 기술이 없으면은 100억을 수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시장과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그런 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 후단 시스템 이거 자체가 거의 뭐 그 일종의 표준처럼 그렇게 표준의 하나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세계 최초로 그 대형 선박 엔진의 그 이 기술을 탑재를 시키고 그 부산 쪽에서 저희와 같이 현지 랩을 운영하자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랩에다가 1년에 한 5억 정도씩 그 연구비를 출연을 하고 10년 동안 우리가 그런 걸 콜라보레이션 하자라는 그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그 계약식이었고 이게 현판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2세대 촉매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어떤 아주 세계적으로 뭐 노벨상을 타거나 여러 가지 그 인벤션 발명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천재인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 있어서도 막 발명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굉장히 위대한 발명 가운데서는 우연이라는 것도 있고 우연같이 보이는 것들을 정말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이 촉매가 이렇게 제다가 저온으로 내려가면은 성능이 떨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ABS라는 아모늄 바이설페이트가 형성되면 이렇게 성능이 떨어져 가거든요. 그럼 요 떨어져 가던 거를 다시 온도를 올리면서 재버리면은 얘가 얘보다는 떨어지게 돼요. 얘보다는 이게 맞는 건데 얘보다는 떨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이 온도에서도 ABS가 더 생성시키면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히스테리 곡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이 온도 정도 되면은 만들어졌던 ABS라는 그 물질이 디컴포지션 분해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후에는 이제 같이 가게 되거든요. 라인이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샘플이 하나가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빨리 올라가요. 빨리. 그래서 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저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 말이에요. 이게 왜 빨리 올라갈까? 이놈은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이놈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350도에서 400도 이 정도로 연력학적으로 이놈들이 분해되는 그 온도에 가까운 데서 ABS가 분해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빨리 분해가 좀 빨리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을 자꾸 이제 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모늄 바이설페이트가 어떻게 여하에 깨지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미케니즘을 이제 다 보니까 우리 촉매에서는 이놈이 ABS가 깨지는 자체에 대한 그 반응에 있어서도 촉매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낙스를 깨는 데 있어서도 유리했는데 나중에 온도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생성됐던 피동 물질이 캐탈리틱 리액션에 의해서 디컴포지션이 잘 되더라. 이거를 결국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얘기인데 뭐냐면은 촉매를 이제 쓰다가 촉매가 디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면 다시 원위치로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그 재생이라는 개념을 넣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촉매에서 보니까 그 재생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미케니즘을 다 규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하려고 했었냐면은 제가 1세대 촉매를 포스코 신트릭 퍼네스에 넣었는데 맨 거기 포스코에서 보면은 이 촉매가 이제 사용되는 게 한 280도 정도에 사용되었었는데 플루케스는 220도 정도 뭐 이렇게 낮게 되는 것들을 280도의 촉매가 워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승온을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승온비를 아끼고 이 촉매 사용 온도를 낮춰서 한 다음에 설사 촉매가 좀 피독이 됐을 때 이놈의 온도를 살짝만 올려서 그놈을 날려버리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생의 개념을 도입한 그런 좋은 촉매를 한번 상용화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포스코에서의 플루게스를 여기 직접 이제 플루게스 관을 따서 이 실험들을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촉매인데 이놈들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얘를 재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도 원위치로 촉매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저온에서 촉매가 오퍼레이팅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실제 게스로 그런 것들 증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좋은 재생 개념에 가지는 그런 촉매를 장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이니까 한 4년 되나요? 그 정도. 그 다음에 키스트 기술 이런 기술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어드밴스된 3세대 촉매로서 어떤 키스트 기술 출자 회사도 이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세대 촉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재생 개념도 있을 뿐더러 또 초저온 더 온도가 낮은 200도 이하에서도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레독스 기능을 더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세대 촉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 초전종 촉매를 어디에다 응용을 지금 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은 저쪽에 여수 쪽에 가면은 금호석유화학에서 있는 그런 복합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런 데서는 어떤 것들이 목표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복합 발전소에서는 첫 번째 낙스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암모니아하고 낙스를 반응시킬 적에는 일반적으로 한 850도 정도에서 반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온에서 암모니아를 일단 먼저 분사시켜줘. 그래서 에센셜, 셀렉티브, 난 캐탈리틱 없이 그냥 반응을 시켜갖고 일부의 암모니아를 여기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총매가 워낙 저온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온 특성이 좋은 총매를 써서 앞단에서 있는 그 에센셜 반응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이 총매들을 오퍼레이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연구들을 했는데, 이건 막 모든 저희가 예상대로 그런 결과들은 다 나와서 이런 것들은 실정하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뭐 여기는 아마 이건 뭐 신문에 나온 그런 그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더 낮은 그 초존의 그 영역에서의 그런 촉매를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옛날에 보면 부산 중공업이죠. 부산 중공업인데 우리가 부산 이너베 빌린가 뭐 저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세계 4번째인가 5번째로 그 가스터바인을 우리 국산화하는 것들이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이런 국산화 이 터바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가스터바인에 의해서 전기를 1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이 나오잖아요. 요 열을 또 다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스팀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합으로 이중의 전기를 생성하는, 이게 바로 가스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자 해갖고 가스 발전이 아주 메인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복합 가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 낙스를 처리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부산 측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문제는 뭐냐면은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얘가 온오프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플루가스가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그때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저온에서 이런 낙스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은 가장 많이 그 토탈 낙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180도 정도 이하에서부터 낙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온도에서도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촉매들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들을 해서 거의 막바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팀에서 하는 연구들은 이런 환경 촉매 중에서 낙스를 제거하는 이 촉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메인으로 하면서 지금 촉매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헤테로지니어스한 캐탈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 어떤 반응에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수처리, 난분해성 유기합물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 촉매를 개발을 해갖고 현대건설하고 같이 협동 연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키스트의 대표 연구팀으로 선정돼서요. 우리가 탄소 중립
부분에 있어서 캐탈리틱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것들은 물론 뭐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 CO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CO2는 뭐 캐탈리틱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니고, CO2 말고도 그 온실가스로 가장 그 크게 지목이 되는 게 미ഥे인, CH4, 그 우리가 하는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아마 CO2에 뭐 약 40배 이상의 그런 온실가스 효과에 그런 것들을 기여를 하는 거고, N2O 같은 거나 혹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런 것들은 촉매적으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촉매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 팀에서 이제 수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하면 너무 길게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락스라는 그 미세먼지의 그 전구체를 촉매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리액션 엔지니어링, 그 반응공학보다는 그 반응공학을 일으키게 하는 소재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개발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우리 팀의 그 연구 역량들이 그리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역량을 기본으로 그 수처리 촉매를 혹은 뭐 그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술 중에 키스트 출자 회사인 그 삼성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동남아,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로 그 확장시켜서 거기서 그렇다면 날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사실은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런 것들은 서두에 한 15분만 하면 끝났는데 뒤에는 너무 이 촉매적인 것이라서 좀 재미가 없었을 수가 있는데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면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계셔도 돼요. 네, 사실 힘들게 또 강의를 이어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문과라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었는데, 사실은 탈질 촉매라고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저도 먼지로만 알았는데 이게 전구체, 이거의 복합체라는 걸 또 알았고, 사실은 이 탈질 촉매가 탈질소 산화물 촉매를 만드신 거예요. 맞죠?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사실은 공대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늘 박사님의 이 발표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항상 특강 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학생인데 오늘은 질문을 한번 짧게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학대학 박정수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세먼지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보통 하는지, 아니면 저 멀리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많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이제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가, 중국 대륙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이언티픽하게는 안 난해한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힘의 논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발언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도 다르게 되는데, 요거는 아주 비공식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문헌에도 보면 뭐 이미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질문하신 거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넘어오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를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심지어는 60% 이상까지도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그 편서풍에 의해서 그 어떤 그 뭐랄까 기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요? 기상의 영향이 매우 있고요. 그 기상의 영향이 클 때는 중국에서 생성되는 그 미세먼지가 많고요. 그렇다고 그거가 다는 아니죠. 그게 날아오는데 또 우리가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또 거기에다가 그 증폭을 시키는 그런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증폭 안 시켜도 이미 힘들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자체가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미세먼지 때가 구름처럼 이렇게 오는데, 하나 재밌는 건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위에서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40층 50층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우리 혹시 학생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사범대학 재학 중인 조소민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초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촉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연구에 하고 싶으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하고 학부 시절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질문을 제가 옥스퍼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그거를 똑같은 질문을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그때는 저는 완전히 상변태란 재료에 전혀 이거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했었는데, 네가 했는 건 어떤 리즈닝에 의해서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연습을 했으면은 다른 필드가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 필드에서 네가 조금만 어느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리즈닝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똑같이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받은 이 디그리 자체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어느 거를 뭐 더 한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 기초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반응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책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아까 전에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이후로 또 이런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서 너무 유익한 강의였는데요. 어렵지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더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4가지 정부책 말씀하시면서 VOC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공교롭게 세종에 살아서 새 집을 2번이나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고민을 한 거예요. 새집 등록은 청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장부채가 아까 전에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그러면 새집 등록금을 청소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 진짜 그거를 새집 등록을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한가? 이거를 정말 이런 너무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세집주금은 이게 어떤 사실 작업자들이 정말 제대로 매뉴얼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소재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 VOC라는 게 수십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나오는 이제 VOC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번에 이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량, 예를 들어서 60% 70%를 확 없애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집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막 피부 엘러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많게 쓰여지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가구나 벽지 등등 이런 데 있어서 접착제 있잖아요. 접착제나 그다음에 과도하게 막 이런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되는 데는 지금 해봐야 한 1, 2년 수년 걸쳐서 그런 것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광촉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광촉매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성능이 좋은 필터 있잖아요. 필터 같은 것들을 필터도 그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 서큘레이션을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놓고 나서 제가 이리로 오라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 흐름 자체가 정말 얘가 처리가 져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갖고 그 필터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필요한데 그런 데다 잘 부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매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3차 강의 때요, 박사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께서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막대한 영향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를 해야 하고, 이게 국제적으로 공조도 해야 하고,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그 국제적인 공조에 앞서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시는 엄청난 과학자분을 저희가 모신 거였어요.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하원필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교육혁신본부에서 주최한 특강 카르페디엠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